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죠.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문희정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경영 담당 이사를 맡고 계시는 최동석 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최동석입니다. 요즘 유정식 대표가 휴가 간 뒤로 굉장히 날개를 다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유정식 대표가 없으니까 참 힘듭니다. 예. 유 대표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왜 너무 여름 휴가를 이렇게 몇 주씩 가 있어요. 참 나와. 근데 그 웃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옆에 앉아 계신 게스트분이 아주 마음에 드셔서 네,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요. 우리 그래서 오늘 유정식 대표님이 안 계셔서 네. 우리 지난 6월 달에 국민TV 라디오에 출연해서 조세 햇빛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말씀을 나눠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을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네, 귀한 분이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살짝 애를 좀 달군 다음에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송하능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근육통, 신경통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척추교정, 자세교정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국가공인자격 보건의료 허가기관 지압천사.com. 7호선 노원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창에 한글로 지압천사.com. 예약 문의는 서울 936-4777. 좋대요. 노무현의 머릿속이 궁금하십니까? 일베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말 합니까? 어른보다 시원하게, 수박보다 큼직하게 털어놓는 진짜 민주주의에 관한 책, 노무현의 머릿속. 비싸지도 어렵지도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 여름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마음을 한 방에 날려드립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덜컥 집어도 10,000원. 152쪽의 슬림한 바디, 구석구석 친절한 사파까지. 국민TV와 함께하는 노무현의 머릿속.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얼른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김광수 소장님은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네. 우리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개인 경제연구소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13년 정도 됐죠?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2000년 5월에 이제 오픈을 했죠. 13년이 넘으셨네요. 네. 14년 차에 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개인 경제연구소가 대기업의 부설 연구소도 아닌데 그 스스로 14년 차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내공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개인적으로 최 이사께서도 굉장히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부러워하시네요, 많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옆에다가 연구소를 제 이름을 붙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이쪽으로 불려오는 바람에 그거마저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했죠. 네. 아마 참 억울합니다. 김광수 소장께 배울 게 되게 많으실 것 배울 같아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잘리면 해먹을 건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광수 소장님한테 좀 노하우도 익힐 겸 네. 제가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14년의 노하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내공과 상관없이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열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는데 비결 같은 거라도 있으시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비결이라기보다는 첫째는 이제 제가 좋아했던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둘째는 외환위기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뇌는 없고 두뇌는 없고 몸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두뇌는 외국 뭐 IMF가 됐든 뭐 외국 뭐 IBRD가 됐든 아니면 그 뒤에는 뭐 미국이 됐든 시키는 대로 뭐 한국 정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부 뭐 대기업 공기업 뭐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뭐 구조 조정해라면 구조 조정하고 시키는 대로 했죠. 예, 정부도 통폐합해라면 통폐합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게 너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라면 누군가는 나서서 이제 제대로 된 두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좀 뭐 사명감 비슷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개인 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연구소에 소속이 돼서 직원으로 일하실 때요. 혹시라도 그 기업 차원에서 그 연구소 차원에서 그 결과는 발표하지 마십시오라는 식의 어떤 검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었나요? 이제 그 연구소를 2000년 5월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일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무라 연구소라고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싱크탱크죠. 거기에 이제 만 5년 정도 있었는데 상당히 날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기록을 세웠어요, 제가. 그 노무라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제 되게 이제 그 아주 유능한 그 컨설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엄청난 금액이 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사람도 그걸 수주해서 수행하는 사람도 뭐 유능한 컨설턴트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컨설턴트는 한 번 수주한 기업으로부터 연속해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이건 전 세계적인 기록일 것 같은데 13번을 수주를 했습니다. 한 기업으로부터. 그러니까 리피트 오더가 계속 온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죠. 그런가 하면은 되게 이제 컨설팅 이제 프로젝트는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 컨설팅 비용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뭐 네. 적게는 몇 억에서부터 뭐 막 몇십억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대부분이 프로젝트를 하고 해서 보고서를 주고 나면 다 찡그려요. 아. 네, 만족스럽지 못해요. 심지어는 페널티까지도 막 매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 네, 수준이 아니고, 떨어진다. 네, 뭐 이런 그래요. 이유를 달아가지고 하죠. 그런데 그 일본 회사 만들어진 이래로 유일하게 컨설팅 프로젝트를 그 고객으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프로젝트에서 최종 보고서를 납품을 했는데 잘해줬다고 보너스를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저뿐입니다. 아. 돈을 더 줘버렸어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조합원 분들께서요, 김광수 소장님 연구소에서 나오는 어떤 보고서는 신뢰가 간다. 다 믿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연구소에서는 뭔가를 자꾸 속이는 것 같고 이걸 그대로 믿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른 뭐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나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저희만을 이제 저희 경우만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많은 분들이 그것도 각계각층에 특히 이제 전문가 뭐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많이 보시는데 한 방에 재워야 돼요. 한 방에 재우는 그런 보고서를 내야 되죠. 안 그러면 그렇죠.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벌계 연구소나 국책 연구기 같으면 10번 해가지고 9번을 잘못해도 한 번 잘한 것이 튀거든요. 9번 잘못했는데 9번 그 엉터리 보고서를 내도 네. 그건 무시되고 한 번 잘한 것만 그렇죠. 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민간 연구소 같은 경우는 10번 중에서 9번을 잘하고 한 번을 못하면 그 한 번 못한 걸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살기 위해서 잘할 수밖에 없죠.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치열합니다. 예. 정말 자, 치열하게 왔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네. 우리 조합원 중에는 좀 자산가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국민 TV 라디오를 계속 애청하고 있는데 네. 주로 보면 이제 그 정치와 문화 쪽에 많이 그 비중이 있고 자기와 같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경제 이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 TV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걸 이렇게 좀 부족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시죠. 많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경제 파트를 좀 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이게 편성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규 PD에게도 부탁을 이제 드리고 해서 우리 김강 소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근데 자산가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무슨 비결이 돈 있는 분들한테 인기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게 참 저도 불가사의한 그 면 중에 하나인데요. 점 중에 하나인데요. 돈을 쓰신 분들은 뭐 강남에 뭐 많은 이제 부동산 가지고 계시다든지 있죠. 아니면 많은 뭐 주식 투자를 하신다든지 하여튼 재산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보고서를 보고 하거든요. 근데 돈 없으신 분들은 잘 안 보세요. 원래 그래요. 계속 가서 잃어요. 원래 그래요. 그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방을 노리죠, 그분들. 원래 저희 연구소가 이제 그런 일반 힘없는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원래는 그 연구소에서 이제 내는 이제 보고서가 300만 원입니다, 연간. 네. 상당히 좀 비싼 편이죠. 그랬는데 2007년 이제 그 미국에서 서프라임 론 사태 나고 이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평범한 시민들도 저희 같은 고급 컨텐츠를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이 경제 시평이라는 걸 원래 경제 보고서 안에 붙어 있었는데 따로 네. 띄어서 저렴하게 뭐 신문 구독료, 잡지 구독료 비슷하게 띄어서 냈거든요. 물론 여기 보시기는 이렇게 보시는데 또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보시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매주 나오나요? 매월 나오나요? 지금 경제 시평은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옵니까? 네. 네. 예, 지금 청취자분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경제 시평 애독자분이 계신데 우리 골뱅이님께서요. 경제 시평 애독자입니다. 근데 이전에 발간했던 보고서들 있잖아요. 네. 예.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싸게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말 보고 싶으시다고. 지금 이제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그 보고 싶은 그 시평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구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2000년에 연구소를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런 지식 정보, 특히 보고서라든지 이런 그 고급 어떤 그 지식 정보 자료는 다 공짜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대부분 그러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연구소의 보고서는 지금도 경제 시평 같은 경우는 세계 한 20여 개국에서 뭐 이제 현지 주재원이나 한국계 아니면 현지 교포나 이런 분들이 보고 뭐 미국 뉴욕이나 LA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펀드 회사나 이런 데 근무하는 교포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미국 상사한테 요약해서 영어로 요약해서 준대요.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나냐고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발간할 때 이제 전부 유료로 이렇게 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이 공짜라고 하는 인식이 탁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걸 어떻게 이제 이건 이제 이런 고급 정보는 돈을 내고 봐야 된다라는 이제 학습을 시켜야만 이게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또 이렇게 이런 지식 정보 산업도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사실은 젊은 그 친구들 가운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 정보 그 연구기관이나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누군가가 여기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많은 젊은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한 사람이 저였다는 거죠.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도 고생을 하지만. 그러니까
공짜라는 생각. 근데 2009년에는 당시 이제 기획재정부가 하나를 봐가지고 중앙부처 공무원 인트라넷에 뿌려버렸어요. 아. 경제시평을 하나를 구독해서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이 돼서 이제 그쪽에서 뭐 법무관이 전하고 뭐하고 해서 사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강연을 갔는데, 가니까, 그 소장님 보고서를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700명이 딱 그 시평을 하나 구독해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사내 그 인트라넷으로.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다 하나씩 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이런 시평 보고서는 전부 이제 뭐 PDF 파일이라든지 이제 컨텐츠라서 인쇄물이 아닌 한은 전부 이메일로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받아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각 분야별로 제대로 된 어떤 지식 정보, 또 그런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제대로 된 그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 이런 것들이 이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못 만드는 이유는 이게 다 공짜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계속 키워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게 돼요. 그렇죠. 악순환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의식부터 먼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은 굉장히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희생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14년 차 됐는데 어쨌든 망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라는 게 기적이죠. 그것도 네. 이제 이런 유료화해서 왔다라는 게 거의 뭐 한국에서는 지식정보 이렇게 산업으로는 그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기여를 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뭐 벤치마킹하고 뭐 하고 했어요. 근데 다들 못했어요.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죄송스럽지만 안타깝게도 기본 실력이 안 된다라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미국이 이제 FRB가 양적 확대책을 해왔는데 출구 전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계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문가 그렇죠. 집단들이. 그렇죠. 근데 보고서를 이렇게 어설프게 뭐 있는 소리 뭐 외신이나 그렇죠. 뭐 기사에 나온 기사를 뺏겨가지고 그대로 내면은 누가 그걸 돈 내고 보겠습니까? 네. 안 보죠. 그 다음에 이게 단지 그 뭐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이나 현상을 제대로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게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는 그런 식의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보고서를 내려면은 그 분야에 관한 어마어마한 그 내공이 예, 쌓여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에 저희 연구소를 벤치마킹 하러 오신 분들, 뭐 여러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제 유료 사업화해서 이렇게 사업 모델로서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해왔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거의 예외 없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식정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어떤 실력을 갖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해도 그렇죠.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불을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말 공유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다라는 구미가 당기게 만들어낼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 영역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막 50명, 100명이 들어와요. 네. 뭐 박사학위가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데 가서 딱 그 보고서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럴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환상만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학 졸업하거나 이렇게 이런 지식 정보 사업에 외국계 컨설팅 회사 이런 데 좀 가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멋있고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엄청난 그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 지식을이나 실력을 쌓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주 전혀 그 요새 말로 100% 공감하고요. 100%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저거 했는지 약 한 20분 동안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경제 민주화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이제 네. 이 문제를 이제 우리 청취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경제 민주화 이 5글자보다도 네. 경제가 뭔가요? 네. 뭘 경제라고 하나요? 네. 그 경제 민주화는 두 개 단어가 합쳐져서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경제라는 단어하고 민주화라는 단어가 합쳐져 네네. 있죠. 네네. 경제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말하는 거죠. 네. 먹고 사는 일을 말하는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 경제죠. 네. 민주화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개념이 강하죠. 그러니까 경제하면은 그냥 뭐 어떤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그 뭐 이념이나 어떤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사상이나 이런 것이 개입돼 있지 않고 왜냐하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생겨난 그 태초부터 경제라는 건 이렇게 처음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류의 삶 그 자체죠. 먹고 사는 삶의 문제죠. 경제라는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원시 시대 때 경제가 무슨 이념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다였죠. 그렇죠. 뭐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뭐 근세, 근대, 현대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삶 경제적인 어떤 행태, 먹고 사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바뀌어 왔지만 먹고 사는 그 본질은 변함이 없죠. 예,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가장 그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그 생존을 위한 어떤 그 방법 또는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모습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 행위를 어떤 동기에서 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결과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다루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이제 경제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걸 왜 민주화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건가요? 그건 이제 아마 한국적인 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경제라는 말과 민주화라는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 같으면은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뭐 경제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부족이 됐든 씨족이 됐든 전부 뭐 사냥 가가지고 사냥감을 잡으면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죠. 원시 공산사회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민주화죠. 경제적인 사람들의 당시 시대적인 그 경제적인 삶의 형태가 상당히 공동체로서 이제 모두가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양들이 변하죠. 오늘날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틀 속에 있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틀 속에 있지만 이것이 그 경제가 이렇게 변해오는 그 과정을 보면 어쨌든 간에 어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모두가 다 부자로 잘 살면 좋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자기 삶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책임을 지고 살아야 인간으로서 자긍심과 자존심, 존엄심을 이렇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제라는 것이 단지 이제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예, 더불어 사는 삶의 문제로 점점 그런 이제 의식들이 강해져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도 지금까지 이제 인류가 경제적인 행위를 해오면서 공동체적 삶을 가장 극대화하고 현재까지는 가장 최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장치라 할까요? 수단이라 할까요?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것이 비록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그런 틀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틀 속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한국 그 경우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경제라고 부르기도 힘들고 시장 경제라고 부르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가 그 일어나는 그 장이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인류가 태초에 그 지구상에 나타날 때부터 시장이라는 게 다 생겨났거든요. 인류의 삶과 더불어서 시장은 존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자본주의 이후에 뭐 시장 경제가 이렇게 생겨났다는 건 아니. 중세 시대 때도 뭐 시장 경제가 있어 도시 국가가 발전하고 대항해 이후에 이제 근세 때에도 그 상업적 시장 경제가 발전을 해왔고 하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제적인 행위가 가장 그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시장인데 문제는 이 시장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공정해야 된다. 공정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경제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물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또는 자기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게 기본이죠.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걸 표방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본주의가 아닌 기득권주의 또 시장 경제가 아닌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정, 경, 관, 언, 사법, 유착에 의한 반칙 경제, 반칙 뭐 그런 형태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일반 그 국민들이 죽으라고 일을 해도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자기가 그 이 시장 경제라는 그 틀 속에서 한국적인 시장 경제라는 틀 속에서 자기 삶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자기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더욱더 이제 그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무슨 진보다 보수다 관계없이 여야 막론할 것도 국민들이 이제 그런 상황까지 몰려버리니까 너나 할 것이 전부 경제 민주화 복지 강화를 외쳐버린 거죠. 네. 저는 그 시장이라는 곳이요.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곳이라는 걸 지금 굉장히 낯설게 받아들이게 되는 게 저희가 제대로 된 그런 시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네요. 지금까지는 없죠. 네, 없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미국에서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일부 분들이 뭐 신자유주의, 뭐 제국주의, 뭐 미국적 자본주의는 끝났다, 뭐 대안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우에는 자본주의라는 걸 제대로 정말로 서구적인 자본주의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정말로 제대로는 의미 시장 경제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공정한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얘기를 포함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네.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든 적어도 먹고 사는 데 아까 경제라는 게 먹고 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조금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면 경제학적으로도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어떻게 검증이 되어 있냐면 시장이라는 것도 공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째는 시장에 사람들이 가면 첫째는 누구든지 방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죠.
자기가 자유롭게 가서 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예.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경제적인 그 거래 행위를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또는 이제 예를 들어 신이 있습니다.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신이 있어요. 신이 딱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려다봤을 때 절대적인 어떤 그 절대자의 위치에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최선의 이득이다라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과 그다음에 모든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시장에서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얻어지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결과하고 신이 이렇게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같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겠죠. 같다고는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그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그 200년 넘게 수많은 천재적인 그 경제학자들이 나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경우에만 그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서 경제 활동을 했을 때 가장 그 사회 전체로도 최상의 결과가 나오고 개인한테도 그렇죠.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오케이. 그런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음흠.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형태가 완전 경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이나 과점이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 경쟁이어야만 개인들이 누구한테 간섭을 받지 않고 가서 경제 활동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것이 최선의 결과더라는 거죠. 독점이 지배를 하게 되면 독점자는 최선의 이득을 얻죠. 최대 이득을 얻죠.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전체 나라 경제 전체로는 그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불일치하죠. 그렇죠. 불일치하니까 그저 독점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웬만한 건 다 독점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으로 돼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요인들이 들어서 역사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온 결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국 경우에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왜 한국만 유독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서구 않고.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발전을 못 해왔을까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결론은 뭐였냐면은 서구 선진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렇게 그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 오는 그 과정이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도 같이 맞물려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그 일어났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우리는 이 혁명을 통해서 구시대 타파, 구시대 신분 질서의 타파, 계급 타파를 하고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프랑스 국민들 스스로가 비전을 세우고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온 과정이거든요.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독립전쟁을 통해서도 그런 걸 해왔거든요. 이웃 일본도 메이주이신을 통해서 서양의 그 열강들한테 침략당하지 않게 해서는 부국강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온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 왕조 시대 말렙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패했지 않습니까? 외척 세력이 한 60년 동안 바로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네.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식민지 40년 또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소 냉전에 의해서 또 이렇게 위아래로 분단이 되면서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독재가 이렇게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은 왕조 국가 시대에서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근대 국가로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목표나 비전을 세우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오지를 못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패, 그다음에 기득권의 부패,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이렇게 어떤 그 식민지적 경제 구조가 이렇게 어떤 그 사고 방식이나 지배 논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소 냉전에 의해서 양쪽에서 독재 경제, 독재는 당연히 독과점이죠. 뭐 시작부터가 한국의 이른바 근대 산업의 발전은 흔히 말하는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부터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걸 기점으로 본다라면 아주 극히
뭐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뭐 산업혁명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벌써 최대 200년에서 100년 사이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한국은 불과 40-5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전부 이렇게 뒤틀리고 왜곡된 형태로 이렇게 해왔다는. 그러니까 이게 서구적인 의미에서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도 아니고 시장 경제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이죠. 이것부터 빨리 고쳐야 돼. 그래서 특히 시장 경제에서 완전 경쟁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틀을 안 만들어 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해버려. 결혼도 포기하고 뭐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복지를 백날 떠들어봐야 밑빠진 독에 돈 붓기. 누가 감당할 수가 없죠. 지금 아까 경제 민주화라는 말과 동시에 지금 여야 막론할 것 없이 작년 총선과 대선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변화가 일어났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복지를 막 서로 경쟁적으로 부르짖었죠. 보편적 복지네, 선택적 복지네. 네. 언제 보수 진보 개념조차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절박하게 됐다라는 것을 반영하는데, 근데 하여튼 한국의 경우에 그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먼저 빨리 만들어주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결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떠받쳐주는 복지적인 어떤 제도를 강화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능력이 되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고서 복지를 맨날 떠들어봐야 저희 연구소가 최근에 낸 책이 한계 가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이제 빚두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벼랑 끝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가족을 한계 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한계 가족을 양산하는 틀을 그대로 놓고서 복지를 강조한다라는 게 이거 넌센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보면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 한국의 시장 경제라는 틀이 또는 제도나 시스템이 너무 왜곡되고 잘못되고 뒤틀려가지고 재주 있는 젊은 사람들든 누구든 다 그 재주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어려서부터 또는 장성해서 마음껏 발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생산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가장 높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 개인이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마음껏 발현하면 자기의 경제적 삶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게 소금 민주화된 사회가 다 그런 거죠.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육도 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현할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다른 제약 때문에 충분히 자기에 맞는 걸맞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불법한 행위를 해내고 그리고 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불공정한 거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걸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방치하고 그걸 방치해 줌으로써 또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비하면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정치가 개판이고 그다음에 그 개판인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또한 개판이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살률도 높고 뭐 성폭행도 많고 어린 특히 학생들 특히 왕따 되고 그
그 경찰 폭행 이런 통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최고로 높고 이런 그 이혼율 높고 출산율 최저 상황이고 이런 아주 온갖 나쁜 거는 전부 우리나라에 지금 몰려 있어요. 네. 그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네,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경제 민주화를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삼았으니까 뭐 그 관점에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경제 민주화 특히 이제 경제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금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시장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잘못된 자본주의, 잘못된 시장 경제를 빨리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틀로 이렇게 바꾸는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그 갑론을박 내지는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어렵다 보니까 뭐 독일식의 경제 모델, 스웨덴식의 뭐 복지 모델, 뭐 미국은 신자유주의 안 돼, 뭐 이런 식의 막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장 경제라는 것은 경쟁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왜 이제 경쟁을 전제로 하냐면은 경쟁은 사실은 이게 기계적인 말이거든요. 또 본능적인 사람들이 본능적인 행위이기도 하고요. 기계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인데 경쟁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장 물건을 아껴 쓰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써요. 그다음에 가장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경쟁이라는 건 효율성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로 봤을 나라 전체로 봤을 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쓰든지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경쟁이라는 게 시장 경제의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데 그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네. 지금 경쟁이라는 것을 제대로 그 원래의 의미의 경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독과점이나 정경관은 사법 유착으로 다 뒤틀어 버려 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 경쟁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라마다 또 그 기본 요건이 다른 미국은 어떻습니까? 땅이 넓죠. 자원도 그렇죠. 풍부하죠. 뭐 일본이나 한국은 땅이 좁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주어지는 여건, 환경이 다릅니다. 네. 그러면 주어진 여건이나 다른 환경 하에서 어떻게 그 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최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틀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먼저 어떤 것을 경쟁으로 가져가고 어떤 것은 경쟁으로 가져가지 않는 게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것을 시장으로 가져가고 어떤 걸 시장으로 가져가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말하고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자원은 없고 땅은 좋고 사람만 있다. 그러면은 먹고 살려면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걸 각자가 개인 비용으로 자기 가치를 키우는 것보다는 나라 전체로 공동 비용 부담으로 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서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것들은 시장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 같은 것. 뭐 대학까지 아니면 대학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 제도다라고 하면은 한국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교육에 관한 하는 이른바 의무 교육 제도를 하자. 뭐 무상 교육이 됐든 의무 교육이 됐든 이건 한국은 지금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을 감안했을 때 사람으로 사람의 재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재주를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쓰든지 가장 효과적이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자. 그건 교과서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국민적인 합의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또 상황을 감안한 방금 말씀드린 한국적인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을 감안한 한국에 맞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시장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가져갔지만 이건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민간
또는 민간이 하기에는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요건 좀 이렇게 공기업 형태로, 공적 영역 형태로 하자. 그런 것들이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들도 당연히 뭐 전기나 뭐 수도나 가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로 반공기업 뭐 민영화돼 있기도 하지만은 뭐 그런 것 뭐 이렇게 LH 공사라든지 뭐 주택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일단은 뭐 이렇게 공기업 또는 뭐 SOC 같은 뭐 도로라든지 인프라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 하기는 힘들다. 이런 것은 이제 정부가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어떤 기업, 말하자면 공기업이나 어떤 그런 어떤 준 행정기관을 만들어서 그걸 대행을 하게 한 대신에 거기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똑같이 시장 경제 안에서 가격을 매겨가지고 사고 팔고 한다라는 거죠. 통행료를 낸다든지 수도요금을 낸다든지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맞춰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건 공짜가 아닌 말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무료가 아닌 거죠. 반면에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할 게 아니라 민간한테 맡겨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경계선을 어디다 그을 거냐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죠. 지금 그거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첫째는 시장으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의 경계선이 어떤 것을 시장으로 가져가고 가져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으로 가져간 것 중에서도 공적 영역에서 이걸 담당하는 게 효과적이냐 민간 영역으로 넘기는 게 효과적이냐 하는 그 경계선에 있어서도 엄청난 혼란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기업이죠. 네. 근데 저걸 이제 뭐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 그래서 찬반 감론이 이렇게 양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해 주는 것이 가장 한국 경제에 주어진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 사정이나 환경 또는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갑론을박은 너무 제멋대로고 제각각입니다. 아무런 뭐 논리나 근거나 설득력인 이런 바탕을 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오늘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해 대선 이후로 경제 민주화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 민주화는 복지 정책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잘못됐구나라는 그 첫 번째 경제 민주화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의라는 부분을 참 무시하고 살았고 어느 누구도 그 과정에 있어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공정한 합의가 그리고 그 장이 반드시 마련돼야 됩니다라는 절차상의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깡그리 무시하고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렇습니다. 걸 지금 깨닫게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가를 경영할 그런 그 사람들은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텔레비전 앞에 나가서 대통령이 됐든 뭐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나가서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A안을 선택하시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B안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금방 알죠. 뭐가 더 현명한 선택인지 금방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여든 야든 국가를 이렇게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지했다라는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나가서 이런 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런 혼란을 일으켜온 결과죠. 이제 오르신 말씀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무지한 측면도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연구 보고서들 보면 무지했다는 게 지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네. 연구 보고서들 보면 정말 개판 5분 전인 그런 연구 보고서들이 지금 많이 있었죠. 이제 무지한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탐욕스러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라도 자기가 다 이걸 먹고 떨어져야 된다. 뭐 이명박 정부에서 특히 그랬고 전두환 정부에서도 특히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팍스코리아나 님이 올려주셨는데 경제학과 행정학,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정론이요.
교과서 같은 말씀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론이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정론을 사람들이 모르는 걸까요? 이게 알고도 저짓을 하는 걸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첫째는. 네. 첫째는 몰랐던 것 같고, 둘째는 이제 알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복지 얘기를 하나요? 예, 이 지금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뭐 복지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복지는 언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장으로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않는 것은 복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는 한국민 전체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같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지 누구 특정 약자를 위해서 이건 시장으로 가져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교육은 다 그 의무로 하자라는 건 특별히 이게 무슨 복지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틀을 만들고 나면 이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시장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분배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분배가 일어났어요. 오케이. 내가 가서 1시간 일을 해주면은 10,000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한테 10,000원이라는 소득 분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먼저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잘못돼 버리면 분배가 말씀하신 기득권한테 뭐 힘센 사람한테 몰려가 버리는 거죠. 절대 다수가 그냥 가난해져 버리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만들어야만 분배가 제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정당한 분배가 제대로 일어나게 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장애자나 그렇죠. 아니면은 사회적 적응이 불가능한 사람들, 경제적 활동이 그렇죠.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으로 서포트를 해주자라는 그게 사람 공동체의 사람 사는 모습이다. 그게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뭐냐면 이제 그렇죠. 시장에서 분배가 일어난 것을 다시 공동체가 이 부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내자. 그게 이제 세금이거든요. 내서 좀 이렇게 같이 먹고 살게 해주자. 이건 재분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복지를 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나 근데 이게 너무 막 인터넷식 뭐고 막 유행을 해버리고 있어요. 논센스입니다. 오케이. 그냥 기본에만 충실하고 기본만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해도 자동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결국 그래서 자기가 그 역량을 발현해서 나온 소득을 통해서 자기 삶을 충분히 살고 이제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네.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요. 왜 저희 연구소가 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뒤틀어버린 만악의 근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나 경제 규모가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1인당으로 보면 2배 이상입니다. 근데 집값은 똑같거나 더 비싸요, 한국이. 네.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 첫째는 분배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다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른바 기득권이나 힘센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 절대 다수를 이렇게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사님, 지금 많은 분들이요, 굉장히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더 많은 얘기들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서요. 그러네요. 어떻게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김광수 소장님은
우리가 다음번에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회를 다시 마련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오늘 여기서 줄이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 아쉽긴 하지만 또 다음을 약속하도록 그렇게 네, 하죠. 오늘 좋은 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경제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자라는 얘기를 한다는 그런 걸 처음 경험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그쵸?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